색시야, 그 술 마시면 안 돼. 12살 꼬마 신랑이 술상을 엎었습니다. 모두가 바보라고 비웃던 아이였지요. 그런데 그 술을 핥은 쥐가 거품을 물고 죽었습니다. 첫날 밤 신방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콧물 흘리던 꼬마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숙부가 우릴 죽이려 해. 우리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아야 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날이었습니다. 전라도 남원 인근 청자골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지요. 왕실에 진상하는 도자기를 굽는 장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최고의 공방 벽송유에서 혼례가 열렸어요. 신부 윤채영, 22살, 몰락한 사대부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옥사한 뒤 집안은 빚더미에 앉았지요. 어린 동생들 끼니를 위해 채영은 팔려가듯 시집을 왔습니다. 신랑은 10살이나 어린 12살 꼬마였어요. 서진혁, 벽송유 주인 서대감의 외아들이었지요. 진혁은 사모간대가 무겁다며 칭얼거렸습니다. 콧물을 훌쩍이고 절을 하기 싫다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바보한테 시집가다니. 22살 처녀가 애보러 온 거지 뭐야. 채영은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삼켰습니다. 신혼의 설렘은 없었어요. 남편이 아니라 철부지 아이를 돌보러 온 것 같았지요. 혼례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신방에 붉은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채영은 방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진혁은 이불 위에서 뒹굴며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여종금이가 술상을 들고 들어왔지요. 숙부 어른께서 보내신 합판주입니다. 첫날 밤을 위해 꼭 드시라 하셨어요. 채영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지요. 입술에 술잔이 닿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으악, 색시야, 나 오줌 마려워. 진혁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요강을 들고 비틀거리다가 술상을 들이받았지요. 와장창 술병이 산산조각 났어요. 붉은 술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금이가 기겁했지요. 도련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금이는 투덜거리며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고요해졌지요. 그때였어요. 방구석에서 생쥐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쏟아진 술 냄새를 맡고 다가온 거였지요. 쥐가 바닥에 술을 핥기 시작했어요. 순간 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입가에 하얀 거품이 끓어올랐지요. 사지를 비틀다가 싸늘하게 굳어버렸어요. 채영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진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재빨리 문과 창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더니 굽었던 등을 펴고 콧물을 쓱 닦았지요. 장난기 어린 표정이 사라졌어요. 진혁이 죽은 쥐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놈 저녁부터 방구석을 긁더니 제 무덤인 줄 모르고 달려왔군. 채영은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지금 이 아이의 목소리는 12살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서늘하고 침착했지요. 진혁이 채영의 손목을 잡았어요.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색시, 놀라지 마라. 서방님 방금 맞지? 저게 너와 내가 마실 술이었어. 진혁이 채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지요. 숙부는 3년 전 내 어머니를 독살했어. 이제 내 차례야. 살고 싶으면 나를 도와라. 채영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진혁이 계속 말했어요. 낮에는 바보 행세를 해야 해. 내가 뭔가 안다는 걸 들키는 순간 그날이 우리 제삿날이야. 진혁이 채영의 두 손을 꼭 잡았지요. 그러니 나를 도와라. 그래야 너도 산다. 채영은 떨리는 눈으로 진혁을 바라봤습니다. 콧물 흘리던 바보가 아니었어요.
살기 위해 숨어온 아이였지요. 채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목숨을 건 비밀 동맹을 맺었어요. 겉으로는 바보 부부, 속으로는 생존을 위한 공범. 신방의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었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채영은 새벽같이 일어났지요. 시집온 며느리의 하루는 해 뜨기 전에 시작되는 법이지요. 채영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마에 불을 떼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요. 병석에 누운 시아버지 서대감의 약도 다려야 했어요.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금이가 채영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지요. 감시였어요.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죽이 너무 되직해요. 다시 해요. 약다리는 불 조절이 왜 이래요? 양반집 규수가 별거 아니네. 채영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했지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채영이 밥상을 들고 안채로 들어갔어요. 마루에 숙부 서윤석이 앉아 있었지요. 45세 서대감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형을 공경하고 조카를 아끼는 듬직한 숙부였어요. 하지만 채영은 이제 알았지요. 저 사람이 시어머니를 독살했다는 것을. 윤석이 채영을 훑어봤습니다. 며느리, 적응은 좀 됐나? 예, 숙부 어른.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허허, 우리 조카가 좀 모자라도 너그러이 봐주게. 윤석이 너털웃음을 지었어요. 바로 그때 마당에서 소란이 들렸지요. 으하, 진흙 맛있다. 진혁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쭈그려 앉아 흙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얼굴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요. 입에도 흙을 넣으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윤석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쯧쯧, 저게 천석군 집안의 도련님이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윤석은 혀를 차며 자리를 떴습니다. 진혁을 한심하게 여기는 게 분명했지요. 채영은 진혁에게 다가갔어요. 서방님, 이리 오세요. 씻어드릴게요. 싫어. 색시야, 나랑 흙장난하자. 진혁이 채영의 치마에 흙손을 쓱 닦았습니다. 금이가 기겁하며 소리쳤지요. 도련님, 마님 옷이 더러워집니다. 재밌어. 히히. 채영은 진혁을 데리고 뒤뜰로 갔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한 거였지요. 둘만 남자 진혁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숙부가 갔지? 예, 방금 나가셨습니다. 잘 됐어. 저렇게 더러운 꼴을 보여줘야 안심해. 진혁이 얼굴에 흙을 쓱 닦았습니다. 숙부는 결벽증이 심해. 더러운 건 쳐다보지도 않지. 그래서 일부러 이러는 거야. 채영은 그제야 이해했어요. 바보 행세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던 거지요. 진혁이 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색시, 앞으로 낮에는 절대 눈빛을 바꾸면 안 돼. 알겠습니다. 나를 철저히 바보 취급해. 짜증내도 돼. 한심하다고 해도 돼. 그래야 놈들이 방심하거든. 진혁이 품에서 작은 청자 조각상을 꺼냈어요. 새 모양이었지요. 이거 어머니가 빚어주신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진혁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숙부가 보낸 떡을 드시고 돌아가셨어. 나는 다 봤어. 그날 밤 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걸. 채영의 가슴이 철렁했지요. 그때부터 바보 행세를 했어. 똑똑한 척하면 죽으니까. 숙부가 날 살려두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멍청하다고 믿으니까. 진혁이 청자새를 쥐었습니다. 색시, 우리 반드시 살아남자.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 원수를 갚자. 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서방님. 함께 살아남겠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지요. 낮에 진혁은 철저히 바보였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음식을 흘리고
글을 가르쳐도 천자문 첫 글자를 못 읽었어요. 훈장이 혀를 차며 포기할 정도였지요. 채영은 남편을 한심하게 대했습니다. 짜증을 내고 한숨을 쉬었어요. 금이가 지켜볼 때마다 더 그랬지요. 서방님,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싫어. 색시야 업어줘. 아이고, 내 팔자야. 금이가 킬킬 웃으며 윤석에게 보고했습니다. 마님이 도련님 때문에 진이 다 빠졌습니다. 저 바보 부부 꼴 좀 보세요. 윤석이 흐뭇하게 웃었지요. 그래, 저러면 되는 거야. 조카놈이 영영 바보로 살면 돼.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진혁은 채영에게 벽송유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숙부는 아버지의 청자 비법 벽송 비전을 노리고 있어. 그걸 청나라 상인한테 팔아넘기려 해. 청나라 상인이요? 마방진이라는 놈이야. 밀무역상이지. 숙부랑 손잡고 조선 청자를 빼돌리려는 거야. 채영은 이를 악물었지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증거를 모아야 해. 숙부의 밀서, 장부, 독을 만든 흔적. 다 모아서 관가에 넘기는 거야. 진혁이 채영의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암호야. 위험하면 내가 기침을 2번 할게. 그럼 도망쳐. 채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보 부부의 비밀 동맹. 그 밤도 촛불이 흔들렸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겨울 한파가 청자골을 덮쳤지요. 바람이 뼈를 깎는 듯 매서웠어요. 채영은 새벽부터 우물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빨래가 쌓여 있었지요. 금이가 일부러 며칠치를 몰아서 준 거였어요.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해요. 숙부 어른 분부입니다. 금이가 차갑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채영은 우물물을 길어 올렸어요. 얼음장 같았지요. 손을 담그자 뼈까지 시린 추위가 밀려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빨래를 시작했어요. 비비고 헹구고 짜고. 1시간이 지나자 손이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손등이 트고 피가 배어났지요.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금이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채영이 언손을 호호 불며 다시 물에 담그려는 순간이었어요. 색시야.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혁이 흙투성이 신발을 신은 채 달려왔어요. 심심해. 나랑 놀자. 진혁이 빨래 더미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빨래 끝나면 놀아드릴게요. 싫어. 지금 당장. 진혁이 발을 동동 구르며 떼를 썼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빨래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나도 빨래할래. 발로 밟으면 빨리 되잖아. 진혁이 신나게 빨래를 밟았어요. 흙 자국이 하얀 빨래에 찍혔지요. 서방님, 안 됩니다. 채영이 말렸지만 진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이가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도련님, 빨래를 다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재밌어. 퐁퐁. 금이가 진혁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진혁이 갑자기 바지춤을 잡았지요. 싫어. 안 비키면 여기다 오줌 쌀 거야. 으앙. 금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에휴 마님. 도련님 성화가 심하시니 잠시 달래고 오세요. 빨래는 나중에 다시 하시고요. 금이는 한숨을 쉬며 물러났습니다. 채영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진혁을 업었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 뒤뜰 담장 아래로 갔지요. 둘만 남자 진혁이 품속을 뒤적거렸습니다. 손 내밀어봐. 진혁이 뭔가를 채영의 손에 쥐어줬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밤새 알이었지요. 부엌에서 몰래 가져왔어. 손 녹여. 따뜻한 온기가 언손 끝에 퍼졌습니다. 채영이 놀라 진혁을 바라봤어요. 진혁이 속삭였지요.
일부러 밟은 거야. 그래야 색시가 저 얼음물에서 손을 빼지. 채영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이 이렇게 됐는데 어떡해. 내일 또 저러면 손가락 다 잃어. 진혁이 채영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지요. 금이가 없을 때 얼른 먹어. 따뜻하니까 꼭꼭 씹어. 채영은 군밤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포슬포슬했지요. 온몸이 서서히 녹았어요. 진혁이 군밤 하나를 집었습니다. 색시 입 벌려. 채영이 입을 벌리자 진혁이 군밤을 넣어줬어요. 채영도 군밤을 떼어 진혁의 입에 넣어줬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입에 호호 불어가며 군밤을 나눠 먹었습니다. 담장 아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요. 진혁이 문득 말했어요. 색시, 나중에 내가 크면 말이야. 네. 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거야. 채영이 웃었습니다. 서방님이 크시려면 한참 남았어요. 그래도 약속이야. 꼭 지킬 거야. 진혁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지요. 채영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이에요. 두 사람의 손가락이 맞닿았어요. 겉으로는 바보 신랑과 불쌍한 신부였지요. 하지만 담장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는 동맹이었습니다. 따뜻한 군밤처럼요. 그날 밤 채영은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12살 꼬마. 바보인 척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 나를 지켜줄 사람. 채영은 가슴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희망이었지요. 군밤의 온기처럼 따뜻한. 창밖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채영의 마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며칠이 또 흘렀습니다. 채영은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요. 가마에 불을 떼고 도자기 재료를 나르고 설거지를 했어요. 금이의 감시도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채영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그때 금이가 들어왔습니다. 금이의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어요. 채영이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주판이었지요. 옥사전 마지막으로 받은 유품이었어요. 아버지가 손때 묻혀 쓰던 낡은 주판. 채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찬장 뒤에서 나왔는데 금이가 주판을 이리저리 살폈지요. 그건 제 겁니다. 돌려주세요. 채영이 다급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양반집 규수가 주판을? 장사꾼도 아니고. 금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돌려주세요. 제발이요. 에이, 이렇게 낡은 거 왜 가지고 있어요? 버릴게요. 금이가 주판을 쓰레기통 쪽으로 들었지요. 안 됩니다. 채영이 달려들었습니다. 금이의 손에서 주판을 빼앗으려 했지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 순간 금이가 손을 놓았습니다. 주판이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와장창 나무 주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구슬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네. 금이가 시치미를 뚝 뗐지요. 어차피 낡은 거였잖아요. 새 거 사드릴까요? 채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지요. 깨진 조각을 주었어요. 나무 파편에 손이 찔렸습니다.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 그게 산산조각 났어요. 금이가 뒤에서 킬킬 웃었지요. 마님, 저녁 준비해야 해요. 바닥은 나중에 치우세요. 금이가 나갔습니다. 채영은 혼자 바닥에 앉아 울었어요. 조각들을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색시? 진혁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채영의 모습을 보고
표정이 굳었지요. 뭐야, 손에서 피가 나잖아. 진혁이 달려와 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뭔데? 왜 이렇게 됐어? 채영이 겨우 대답했지요. 아버지 유품이에요. 금이가 깨뜨렸어요. 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지? 모르겠어요. 실수래요. 거짓말. 전현이 일부러 안 그랬을 리가 없어. 진혁이 이를 악물었지요. 두고 봐.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진혁이 바닥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구슬도 전부 찾았지요. 잠깐만 기다려. 진혁이 조각들을 들고 나갔어요. 한참 후에 돌아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지요. 주판이었어요. 깨진 조각들을 끈으로 하나하나 엮어 붙여놨습니다. 구슬도 다시 꿰어 넣었지요. 완전하진 않았어요. 삐뚤빼뚤했고 틈도 있었지요. 하지만 주판 모양이 살아났습니다. 완벽하진 않아. 근데 이래도 괜찮아? 진혁이 주판을 채영에게 내밀었어요. 채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서방님이 직접 붙이신 거예요? 응. 손이 좀 아팠는데 뭐. 진혁의 손가락에도 상처가 있었어요. 나무 파편에 찔린 거였지요. 채영은 주판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지요. 감사합니다, 서방님. 울지 마. 나중에 내가 진짜 새 거 사줄게. 더 좋은 거로. 진혁이 채영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색시. 네. 전현 내 장부에 적어뒀어. 반드시 갚아줄 거야. 진혁의 눈빛이 단단했지요. 채영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이라는 걸,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걸. 12살 꼬마지만 누구보다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채영은 주판을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삐뚤빼뚤 엮인 주판.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됐지요. 진혁의 마음이 담긴 거였으니까요. 창밖에 달이 밝았습니다. 채영은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서방님.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방이 발칵 뒤집혔어요. 벽송비전이 사라졌다. 하인들이 우왕좌왕 뛰어다녔지요. 벽송비전. 벽송요 대대로 전해 내려온 청자 비법서였습니다. 유약배합, 가마온도, 문양기법. 모든 비밀이 담긴 책이었지요. 이게 없으면 벽송류는 끝이었어요. 숙부 윤석이 마당에 나와 호통쳤습니다. 당장 모든 방을 뒤져라. 구석구석 샅샅이. 하인들이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안채, 사랑채, 행랑채.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영의 방이었지요. 금이가 앞장서서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마님, 실례하겠습니다. 채영이 놀라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벽송비전이 사라졌어요. 혹시나 해서 모든 방을 뒤지는 중입니다. 금이가 능숙하게 방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옷장을 열고 이불을 들추고 찬장을 살폈습니다. 채영은 불안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금이가 이불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짤랑. 이불 밑에서 뭔가가 쏟아져 나왔어요. 낡은 책 한 권이었지요. 금이가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세상에, 여기 있습니다. 금이가 책을 들어 보였어요. 벽송비전이었습니다. 채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저건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마님 방에서 나왔는데요. 금이가 책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찾았습니다. 마님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윤석이 책을 받아들고 얼굴을 붉혔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가문의 보물을 훔쳐? 숙부 어른,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채영이 울부짖었어요. 억울합니다. 누가 넣어둔 겁니다. 하지만 윤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법도가 엄하다. 곤장 30대를 쳐라. 하인들이 채영을 잡아 끌었어요. 마당 한가운데 끌려나갔지요. 채영이 흙바닥에 엎어졌습니다. 하인이 곤장을 들어 올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색시야. 어린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졌습니다. 진혁이 방에서 맨발로 뛰어나왔어요. 하인들 사이를 비집고 달려왔지요. 채영의 몸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때리지 마. 우리 색시 때리지 마. 진혁이 채영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어요. 내가 그랬어. 내가 숨겨뒀단 말이야. 하인들이 당황했지요. 도련님, 비키십시오. 싫어. 내가 했다니까. 색시는 몰라. 하인들이 진혁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채영을 놓지 않았어요. 끌려가면서도 버텼지요. 거친 흙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진혁의 무릎과 팔이 돌에 긁혔어요. 피가 났지요. 서방님 안 됩니다. 채영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더 꽉 안았어요. 색시 말고 나를 때려. 으앙. 윤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난처했지요. 귀한 조카를 때릴 수는 없었어요. 겉으로는 조카를 아끼는 숙부여야 했으니까요. 진혁의 무릎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흙바닥에 핏자국이 번졌지요. 하인들이 멈칫거렸어요. 에잇, 독한 것들 같으니. 윤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조카 봐서 이번만 넘어간다. 물러나라. 하인들이 물러났어요. 채영이 진혁을 끌어안았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세요? 진혁의 무릎은 피투성이였어요. 흙투성이가 된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진혁은 씩 웃었습니다. 색시 안 다쳤지? 그럼 됐어. 채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이러세요? 서방님 몸이 이렇게 됐는데. 바보야. 진혁이 채영의 눈물을 닦아줬지요. 내 색시는 내가 지켜야지. 우린 부부잖아. 채영은 진혁을 안고 울었습니다. 12살 꼬마가 채영이를 지키려고 피를 흘렸어요. 온몸으로 막아섰지요. 그날 밤 채영은 진혁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약을 바르는 손이 떨렸어요. 아야, 따가워. 죄송합니다, 서방님. 저 때문에. 아니야. 진혁이 채영의 손을 잡았지요. 금인연이 넣은 거야. 분명해. 숙부 지시겠지. 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두고 봐. 내 장부에 또 적었어. 언젠가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채영은 진혁을 바라봤어요. 작지만 단단한 아이. 자신을 목숨 걸고 지켜준 사람. 채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반드시 서방님을 지키겠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서대감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며칠을 끙끙 앓더니 결국 숨을 거뒀지요.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벽송류는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진혁은 상주가 되어 빈소 앞에 앉았어요. 작은 몸의 상복이 너무 컸지요. 소매가 손끝을 덮었습니다. 아버지. 진혁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지요. 채영이 진혁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진혁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지요. 숙부 윤석이 상주 옆에 서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형님께서 갑자기 가시다니. 이제 이 집안에 남은 핏줄은 저와 어린 조카뿐입니다. 윤석이 눈물을 훔치는 척했어요. 하지만 채영은 봤지요. 윤석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걸. 장례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자 윤석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가면을 벗은 거였지요.
윤석이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조카가 아비 잃은 슬픔에 실성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가마터 광에 가두어라. 채영이 소리쳤어요. 안 됩니다. 서방님은 멀쩡하십니다. 며느리도 함께 가두어라. 미친 남편 돌보는 게 아내 돌이 아니겠느냐. 윤석이 비웃었지요. 하인들이 두 사람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마터 뒤편의 좁은 광으로 끌려갔어요. 어둡고 눅눅한 곳이었지요. 깨진 도자기 파편과 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쿵! 문이 닫혔어요. 쾅쾅쾅! 밖에서 못 박는 소리가 들렸지요. 갇힌 거였습니다. 서방님, 채영이 어둠 속에서 진혁을 불렀어요. 진혁이 채영의 손을 잡았지요. 색시, 무서워하지 마. 진혁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숙부가 본색을 드러낼 거라는 거. 진혁이 일어섰어요. 어둠 속에서 광 구석으로 향했지요. 바스락바스락. 뭔가를 치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잿더미와 깨진 항아리들을 밀어냈어요. 잠시 후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지요. 밖으로 통하는 좁은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서방님, 이게 뭐예요? 채영이 놀라 물었어요. 진혁이 씩 웃었지요. 내 비밀 기지야. 비밀 기지요? 몇 년 동안 숟가락으로 조금씩 팠어. 정말 쥐구멍만큼씩. 채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들키시면 어쩌려고요? 안 들켜. 숙부는 결벽증이 심하거든. 진혁이 설명했어요. 숙부가 나를 여기 가둘 때가 종종 있었어. 그때마다 나는 일부러 더러운 짓을 했지. 흙을 먹고 바닥을 뒹굴고 똥오줌을 싸고. 일부러요? 응. 그랬더니 숙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진혁이 코웃음 쳤지요. 꼴도 보기 싫으니 근처에도 오지 마라. 그러고는 하인들한테도 여기 오지 말라고 했어. 채영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시를 안 한 거군요. 맞아. 여기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야. 진혁이 구멍 밑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흙을 걷어내자 낡은 보자기가 나왔지요. 진혁이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우리를 살려줄 무기야. 진혁이 보자기를 펼쳤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지요. 말라비틀어진 독초 찌꺼기, 구겨진 밀서 몇 장, 그리고 장부 한 권. 채영이 밀서를 펼쳐봤습니다. 윤석의 필체였어요. 조카놈을 조용히 처리하라. 들키지 않게. 채영의 손이 떨렸지요. 장부를 펼쳤습니다. 청나라 상인 마방진과의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벽송유 도자기를 빼돌린 기록이었지요. 이걸 어떻게 해? 숙부방에 몰래 들어가서 가져왔어. 진혁이 말했습니다. 곶감 훔쳐먹으러 들어가는 척하면서 바보짓 하는 척하면서 몇 년 동안 하나씩 모았어. 채영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아이가 몇 년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했다니. 서방님, 울지 마, 색시. 진혁이 채영의 손을 잡았지요. 이제 우리 나가서 숙부를 벌받게 하자. 진혁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아버지 원수, 어머니 원수. 오늘 다 갚는 거야. 채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서방님.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보자기를 꽁꽁 싸맸습니다. 품에 품고 구멍으로 향했지요.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먼저 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았어요. 어깨가 긁혔지요. 하지만 빠져나갔습니다. 색시, 손잡아. 진혁이 밖에서 손을 내밀었어요. 채영도 구멍으로 기어나갔지요. 밖은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담장 아래 웅크렸지요.
숨을 죽였습니다. 멀리서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순찰하고 있었어요. 저놈들 지나가면 담 넘자. 진혁이 속삭였지요. 하인들이 모퉁이를 돌아갔습니다. 지금이었어요. 두 사람은 담장으로 달렸지요. 진혁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작은 몸이라 빨랐어요. 담 위에 걸터 앉아 손을 내밀었지요. 색시 빨리. 채영이 진혁의 손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담 아래로 뛰어내렸지요. 발목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관아까지 가야 해. 뛰어. 두 사람은 어둠 속을 달렸어요. 남원 관아까지는 산길로 한나절 거리였지요. 밤새 달려야 했습니다. 채영이 진혁을 업었어요. 서방님, 제가 업을게요. 다리가 짧으시잖아요. 색시가 더 힘들잖아. 괜찮아요. 빨리 가야 해요. 채영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요. 돌뿌리에 발이 채였습니다. 넘어질 뻔했지만 버텼어요. 색시야, 나 내려줘. 내가 죽겠어. 진혁이 울먹였지요. 안 돼요. 서방님 살리기 전엔 못 죽어요. 채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참을 달렸어요. 신발이 벗겨졌지요. 맨발로 뛰었습니다. 돌에 발바닥이 찢어졌어요. 가시에 찔렸지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등에 엎인 진혁이 울었지요. 색시야, 피나. 피난다고. 괜찮아요. 조금만 더요. 채영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밤새 달렸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이었어요. 저 멀리 남원 관아가 보였지요. 서방님, 저기에요. 다 왔어요. 채영이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관아 앞에 도착했어요. 채영이 문을 두드렸지요. 사또 나리를 뵙게 해주십시오. 포졸들이 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누구냐? 꼴이 왜 이 모양이야? 채영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긁혔고 맨발은 피투성이었지요. 사람 목숨이 달렸습니다. 제발. 채영이 울부짖었어요. 바로 그때였지요.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쿵. 채영이 뒤를 돌아봤어요. 윤석이었습니다. 하인들을 이끌고 쫓아온 거였지요. 저놈들 잡아라. 윤석이 소리쳤어요. 미친 조카놈이 여자를 꿰어 달아났다. 당장 붙잡아 끌고 가라.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채영을 잡으려 했지요. 안 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채영이 비명을 질렀어요.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관아 앞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지요. 저 여자 발 좀 봐. 피투성이야. 무슨 사연이 있나 봐.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이 무슨 소란이냐? 호통 소리가 들렸어요. 한 남자가 걸어 나왔지요. 홍별감이었습니다. 남원부 관아의 별감. 청렴하고 정의로운 관리였어요. 홍별감이 피투성이 채영을 봤지요.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윤석이 황급히 나섰어요. 별감 어른, 집안일입니다. 조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해 소란을 피웠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윤석이 채영과 진혁을 끌고 가려 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혁이 채영의 등에서 내려왔어요. 하인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지요. 관아 앞마당으로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콧물도 어눌한 말투도 없었어요. 진혁이 홍별감 앞에 섰지요. 서늘하고 위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별감 어른. 진혁의 목소리가 또랑또랑 울렸어요. 저는 벽송료 서대감의 아들 서진혁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구경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놈이 바보가 아니었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관아 앞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진혁에게 쏠렸지요. 12살 꼬마. 하지만 눈빛은 어른보다 단단했어요. 진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하였습니다. 또렷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몸과 머리카락과 피부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아이가 한문을 안 해. 바보가 아니었어? 진혁이 윤석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조카의 밥에 독을 넣었습니다.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윤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미친놈이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진혁이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어요. 홍별감 앞에 펼쳤지요. 말라비틀어진 독초 찌꺼기, 구겨진 밀서, 거래장부, 전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진혁이 밀서를 들어 보였어요. 이건 숙부의 필체입니다. 조카놈을 조용히 처리하라. 들키지 않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홍별감이 밀서를 받아 읽었지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혁이 장부를 펼쳤어요. 이건 청나라 밀무역상 마방진과의 거래 장부입니다. 숙부는 벽송류의 도자기를 빼돌려 청나라에 팔아넘겼습니다. 구경꾼들이 술렁거렸지요. 밀무역이라고? 나라를 팔아먹은 거잖아. 진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 숙부는 제 어머니를 독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병들게 했습니다. 이제는 저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첫날 밤에도 독이 든 술을 보냈습니다. 그 술을 핥은 쥐가 거품을 물고 죽었습니다. 홍별감이 윤석을 노려봤습니다. 서윤석, 이게 사실이냐? 윤석이 발버둥 쳤어요. 거짓입니다. 미친 조카놈의 헛소리입니다. 그럼 이 밀서는 뭐냐? 이 장부는 뭐냐? 홍별감이 서류를 들어 보였지요. 내 필체가 맞지 않느냐? 윤석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홍별감이 판결을 내렸지요. 서윤석의 죄가 명백하다. 당장 포박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윤석을 땅바닥에 꿀렸어요. 아닙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윤석이 발버둥 쳤지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홍별감이 선언했어요. 서윤석은 친족 살해 미수, 재산 횡령, 밀무역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구경꾼들이 환호했지요. 하늘이 벌을 내리셨다. 저런 패류나? 포졸이 물었습니다. 수석 여종금이는 어찌하오리까? 홍별감이 대답했지요. 공범이니 관비로 삼아라. 금이가 끌려 나왔어요. 채영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요. 마님 살려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채영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자네의 탐욕이 자네를 망친 것일세. 금이가 울부짖으며 끌려갔어요. 홍별감이 마지막으로 선언했지요. 벽송유의 모든 재산과 권리는 정당한 상속자 서진혁에게 돌아간다. 진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감 어른. 홍별감이 진혁을 바라봤어요. 내 아비 서대감과 나는 옛 인연이 있었다. 그리고 내 처의 아버지와도. 채영이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저희 아버지를요? 그분은 누명을 쓰셨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홍별감이 돌아섰습니다. 채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혁이 채영의 손을 잡았지요. 색시, 우리 이겼어. 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길고 긴 싸움이 끝난 거였지요.
윤석이 끌려가며 외쳤습니다. 두고 봐라. 이게 끝이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구경꾼들의 환호 소리에 묻혔지요. 진혁이 채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색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어요. 떠오르는 해가 두 사람을 비췄지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벽송유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윤석이 유배를 떠나고 금이가 끌려간 뒤 집안이 조용해졌지요. 진혁은 쫓겨났던 옛 청지기를 다시 불러들였어요. 청지기 어르신, 다시 모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백발의 청지기가 눈물을 흘리며 절했지요. 도련님 아닙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집안일을 맡아주십시오. 진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벽송류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가마에 불이 지펴지고 장인들이 도자기를 빚었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진혁이 채영을 마루로 불렀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당에는 매화 나무가 서 있었어요.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요. 앙상한 가지만 겨울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진혁이 입을 열었어요. 색시, 나 한양으로 가려고 해. 채영이 놀라 진혁을 바라봤지요. 한양이요? 왜요? 공부하러. 진혁이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난 너무 어려. 12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 하지만 이제 다 끝났잖아요. 숙부도 쫓아냈고요.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진혁이 고개를 저었지요. 숙부는 유배 같지만 세상에는 숙부 같은 사람이 많아. 힘이 없으면 또 당해. 진혁이 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힘을 길러야 해.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얻어야 해. 그래야 색시를 진정으로 지킬 수 있어. 채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얼마나 가 계실 건가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 진혁이 채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지요. 하지만 반드시 돌아올게. 약속해. 채영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살 아이가 먼 한양으로 떠난다니. 몇 년을 혼자 기다려야 한다니. 하지만 채영은 알았어요. 진혁이 옳다는 걸.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걸. 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진혁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벽송유의 모든 권한을 색시한테 맡길게. 저한테요? 응. 색시가 제일 똑똑하잖아. 숫자도 잘 알고 글도 잘 읽고. 진혁이 웃었지요. 청지기 어르신이 도와줄 거야. 막동이도 있고. 걱정 마. 채영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믿어. 진혁이 채영의 손을 꼭 쥐었지요.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진혁이 작은 보따리를 맸어요. 대문 앞에 섰지요. 채영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서방님, 몸 조심하세요. 응. 색시도. 진혁이 채영을 바라봤어요. 내가 돌아올 땐 말이야. 네. 색시가 나를 내려다보지 않아도 될 거야. 내가 색시를 내려다보고 있을 테니까. 진혁이 씩 웃었지요. 채영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었어요. 기다리겠습니다. 언제까지고요? 진혁이 돌아섰습니다.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작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채영은 진혁이 안 보일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지요. 채영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벽송유를 바라봤지요. 서방님, 저도 강해지겠습니다. 채영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돌아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채영이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긴 기다림이 시작되는 거였지요. 마당의 매화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아직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필 거였지요. 진혁이 돌아오는 날.
그날 매화가 만개할 겁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당에 매화 나무가 꽃을 피우고 지기를 10번 반복했지요. 10년이었어요. 22살 새색시였던 채영은 32살이 됐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지요. 손가락 마디는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혔어요. 주판을 튕기고 장부를 쓰고 가마를 돌보느라 그랬지요. 하지만 채영의 눈빛은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벽송류는 조선 최고의 도자기 공방이 됐어요. 왕실 진상품을 독점했지요.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채영을 이렇게 불렀어요. 청자골의 여장부. 몰락 직전이었던 공방을 일으켜 세운 대단한 여인이라고요. 낮에 채영은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장인들을 관리하고 거래처와 흥정하고 장부를 꼼꼼히 검토했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채영은 진혁이 보낸 편지들을 꺼내 읽었습니다. 초반 편지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요. 색시야, 한양 밥은 맛이 없어. 색시가 해준 밥이 먹고 싶어? 아직 어린 티가 남아 있었어요. 중반 편지는 글씨가 반듯해졌지요. 부인, 학문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곧 소가를 치를 것입니다. 제법 어른의 필체가 느껴졌어요. 후반 편지는 힘있고 유려한 명필이었지요. 부인, 한양의 매화가 피었습니다. 그대를 향한 그리움도 만개하였습니다. 완전히 성숙한 남자의 필체였어요. 채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잠들곤 했지요. 어느 날 한양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마님, 경사입니다. 막동이 뛰어들어왔어요. 이제 24살 청년이 된 막동이었지요. 한양 가신 서방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셨답니다. 채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이냐? 예. 우수한 성적으로 장원급제하셨대요. 채영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편지가 왔어요. 진혁의 마지막 편지였지요.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매화가 지기 전에 도착하겠습니다. 채영은 설레는 마음으로 거울을 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보일까 걱정됐지요. 단장을 하고 또 했습니다. 봄이 왔어요. 마당에 매화가 만개했지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채영은 마당에 서서 매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대문이 활짝 열렸지요. 채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햇살을 등진 사람이 서 있었어요. 갓을 쓰고 도포를 휘날리는 장대한 사내였지요. 콧물 흘리던 꼬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방님, 채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혁이 성큼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22살, 훤칠하고 늠름한 청년이었지요. 이제 채영이 고개를 들어 진혁을 올려다봐야 했어요. 진혁이 채영 앞에 섰습니다. 채영의 손을 들어 올렸지요. 10년 세월에 거칠어진 손, 주판을 튕기느라 굳은 살이 박힌 손. 진혁이 그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감쌌어요. 부인. 진혁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요. 많이 기다렸소? 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요. 저도 바빴습니다. 진혁이 웃었어요. 채영도 웃었지요. 10년 만에 미소였습니다. 부인, 10년 전에 약속했소. 무슨 약속이요? 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진혁이 채영의 손등에 입술을 갖다 댔어요. 이제 그 약속 지키겠소. 평생. 채영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진혁이 채영을 품에 안았습니다. 10년 전 채영이 진혁을 안아줬던 것처럼 이제는 진혁이 채영을 안아줬어요. 매화 꽃잎이 흩날려 두 사람 위로 내렸지요. 부인. 네. 도자기는 1000번을 구워야 비로소 빛이 난다고 했소. 진혁이 채영의 눈을 바라봤어요. 우리도 그랬소. 10년을 견뎠으니 이제 빛날 차례요.
채영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맞잡은 두 손에는 10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어요. 10년의 인내가, 10년의 사랑이. 가마에서는 오늘도 불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1000번의 불꽃이 만들어낸 청자처럼 두 사람의 사랑도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나이 차이는 사랑을 막지 못합니다.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지요. 1000번을 구워야 빛이 나는 도자기처럼. 사랑도,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빛나는 날이 올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